안녕하세요. 이미양 포종입니다. 오늘도 윤영희 소사님과 하민석 포종님 자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충돌을 예상하면서 긴장이 고조됐었는데요.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반도에 평화 무드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요. 정말 격세지감이란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워낙 이제 북한은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고 또 핵을 이렇게 실현을 할 수 있는 ICBM을 이렇게 계속 개발을 해왔는데, 그래서 작년 6월에 이제 오토 원비어라는 대학생이 이렇게 억류돼 있다가 사망에 이르렀고요. 그다음에 뭐 7월에는 이제 화성 14형을 이제 쏘아 올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8월에는 한층 강화된 유엔 안전보장 이상에서 제재 조치가 들어가고, 9월에는 이제 6차 핵실험까지도 감행하는 이제 사태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돌연 이제 분위기가 이제 급반전되는 상황이 됐죠. 그렇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는 뭐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을 가리켜서 로켓맨이 자살 임무 중이다.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또 뭐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지 않을 수 없다. 토털리 디스토리라는 강력한 표현까지도 썼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화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올해 1월 2일 날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을 향해서 야, 너 책상에 핵단추 있어? 나는 더 크고 작동도 잘 돼. 그리고 더 뭐 이렇게 로켓맨을, 근데 또 대화도 원하는 양상으로. 근데 이게 지금 막 대북 제재도 있으면서 또 이제 김정은은 새 신년 이제 연설에서 이제 평창 올림픽에 뭐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하고, 그래서 백두혈통인 자기 여동생을 보내고, 또 이제 트럼프는 자기 이방카 딸 맏딸하고 부통령도 보내고, 어쨌든 우리는 평창 올림픽 성공적으로 치른 상태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이 만난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한 치 앞도 사실은 예측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서게 된 데에는 작년이죠. 2017년도 9월 6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시행한 대북 제재가 이제 주요한 어떤 그런 작동으로 이렇게 작용이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제 유료 공급을 축소시키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경제랄지 그다음에 이제 군대 운영에 이렇게 걸림돌이 돼 버린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더 이상 전쟁이 아닌 대화 국면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올해 신년사부터 이렇게 어떤 평화의 모드로 이렇게 나오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쟁 상황에서는 경제 제재가 굉장히 주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유류의 어떤 억제가 어떤 산업을 돌리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재에도 굴하지 않던 북한이 이렇게 유류 제한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석유랑 전기라고 하는 거는 산업을 돌리는 가장 원동력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막 핵 잠수함도 오고 스텔스가 나고 전쟁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전이 됐던 거는 제재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일본이 이제 원폭을 맞게 된 사건은 이제 진유만 공습이라고 하는 하와이 이렇게 기습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일본이 그렇게 가미가제 특공대를 써가지고 그렇게 기습하게 된 것도, 미국이 가만 보니까 일본이 이제 동북아 동남아시아 다 먹을 것 같으니까 제재를 그때 이미 석유 제재를 들어가니까 그렇죠. 자기들은 이제 벼랑끝 전술로 그냥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번도 똑같은 패턴인 거죠. 지금 보면 아주 극적으로 평화 무드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의 이렇게 핵 개발의 역사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일각 전문가들은 이제 1950년대 6.25 전쟁 이후부터 김일성이가 이렇게 어떤 핵 개발의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북한 핵 개발의 어떤 시대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1993년도에 NPT라고 하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이렇게 북한이 탈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994년에 북한이 이제 불바다, 서울 불바다 사건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바다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몇 달 뒤에 미국은 이 대북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미국이 북한을 이제 공격을 할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이었는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이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죽는 사상하는 걸로 나오고 또 거기에 이제 미국 뭐 군인들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어떤 미군들이 있다 보니까 이래 대북을 공격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고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을 이제 북한의 외교 사절단으로 보내게 되면서 이게 전쟁 위기가 가까스로 이렇게 수습되는 상황이었죠. 참 그랬던 상황인데 지금 이게 평화 모드로 가니까 정말 다시 한번 격세지감이란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북핵 위기에 대해서 소호사님 더 이게 보충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그 상황이 이제 어떤 1차 북한 핵 위기라고 하면은 이제 2차 북핵 위기는 2002년도죠. 그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의 발언을 하잖아요. 이제 거기 이제 북한을 넣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핵탄두 개발 사실을 인정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03년도는 북한이 또다시 핵 확산 금지 조약인 NPT를 탈퇴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국이 이제 중재로 나서면서 이제 지금의 육자회담, 미국, 소련, 이제 러시아죠. 그다음에 일본과 중국, 그다음에 남한과 북한에서 육자회담을 중국의 중재로 이렇게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도에 이제 육자회담에서 핵무기를 파괴하고 이제 다시 핵 확산 금지 조약인 NPT를 이제 복귀하게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일단락 2차 북한 핵 위기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제 북한 1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이제 또다시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대북 제재가 결의가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이제 다시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핵시설을 폐기하면 육자회담 참가국들이 너희들한테 에너지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경제 제재가 지금 코너로 막 몰리고 있는 지금 시점으로 이제 보이는데 우리 한국을 지렛대로 해서 이렇게 이제 미국에 끌려가던 판세를 지금 보면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뒤집는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육자회담의 어떤 이제 북한 핵무기를 이렇게 동결을 하려고 하는 육자회담의 어떤 구성이 이제 구도가 다시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일본 패싱이 이제 있잖아요. 이제 네.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아베 신조가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자 그랬더니 김정은이 단칼에 거절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또 이제 북한은 또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더 육자회담 구성을 좀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어느 때보다 헤빙 모드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요. 다시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자회담 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상대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손위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상대님께서는 현하 대세를 오손위기의 기령으로 돌리나니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주인은 어느 편도 훈수할 수 없어 수수방관하고 다만 손님 대접만 맡았나니 바둑을 마치고 판이 해치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가리라 하신 도전 5편 6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부장님, 오손이기란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제 다섯 오자에 신선선자에 에워쌀 위자에 바둑기자니까 다섯 신선이 바둑판을 에워싸고 있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위기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위기의 실체가 난 오손위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을 이제 상생의 새 질서로 이렇게 돌려놓기 위해서 짜신 세운 공사의 가장 노른자에 해당하는 게 이제 바둑판을 둘러싼 다섯 신선들의 양상인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육자회담 구도가 오손위기 공사가 그대로 인상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다섯 신선은 중국하고 미국이 이렇게 판세를 잡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중국 훈수를 두고 뭐 일본이 미국하고 붙고 그리고 이제 주인이 되는 우리는 손님 대접만 맡았는데 그 주인 되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서 북한하고 남한의 이제 정상들이 만났고 그러니까 그 여섯 나라가 결국 오선 위기의 그 주인공들인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상계님께서 천지공사로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시면서 현 세계 정치 질서를 오선 위기의 형국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하셨는데요.
육자회담은 상기님께서 집행하신 천지공사가 인류 역사로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를 그 바둑으로 비유한 사례가 이제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도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벌써 이제 전 대통령이 된 오바마가 2009년도에 그 당시 이제 후진타워한테 바둑판을 이제 선물을 하게 되는데 그 행보를 가지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참 동양의 어떤 문화를 잘 파악하고 한 외교 행위라고 이제 분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사안을 중국인 너네랑 이렇게 신중하게 한 수 한 수 두면서 심리적인 게임을 하겠다는 어떤 메시지 전달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최근에 황구시보라고 하는 중국 이제 언론은 우리 이제 사드 배치 관련해서 막 이제 우리가 너무 미국 편을 드니까 야 니네 뭐 이렇게 줏대도 없이 니는 지금 미국의 바둑알이다. 그러니까 상제님이 공사 보신 바둑판의 프레임을 지금 이제 역사 속에 이제 전략가들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세를 뭐 바둑으로도 표현을 했지만 이제 서양에는 바둑이 말고 이제 체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서양 학자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국제 정세를 게임으로 이야기하는 체스로 이렇게 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 정치학자인 지비그뉴 브레진스키 교수가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을 저서를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4강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 등 4강에 이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어떤 문명을 표현한 것을 또 거대한 체스판으로 이야기를 또 했다는 거죠. 저도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을 이제 보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지구촌을 손바닥 안에 놓고 이렇게 체스를 두고 있구나 뭔가 게임을 하는 하는 듯한. 생각을 하면서 많이 놀란 적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아성에 도전했던 분야가 이제 바로 이번에 보면 우리가 봤잖아요. 바둑이라는 거죠. 근데 그 바둑만은 인공지능이 결코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 그 인공지능이 패하면서 그 알파고 쇼크가 전 세계를 엄습하기도 하지 않았나요? 예, 거기에 대한 충격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바둑이라고 하면은 바둑판 자체가 이제 우주 원리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9줄 해가지고 흑백, 음양으로 이렇게 흑백돌과 이제 흰 돌과 검은 돌로 이렇게 두는 게 반상회에서 두는 게 이제 바둑인데요. 이 바둑의 경우 이제 경우의 수가 이제 우주에 있는 원자 수 이상으로 복잡한 이 거대한 탐색 공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주에서 전체 그 수소원자 수가 10의 한 80승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 바둑에서의 어떤 경우의 수는 뭐 10의 360승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그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인간이 이제 컴퓨터가 이제 인간을 이길 수 없었다고 했는데 이제 얼마 전이죠. 이세돌이 그렇죠. 이렇게 알파고에게 한 번 이긴 걸 만족을 했는데 지금 새로 나온 알파고에는 100점 100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뭐 AI 시대를 맞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정말요. 과연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긴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자꾸 현실로 가고 있다는 것에 앞으로 미래는 정말 어떻게 더 많이 변화가 올지 참 궁금해요. 근데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그 인공지능의 위력을 우리가 알파고, 그래서 뭐 이세돌하고도 2016년에 있었고 2017년에는 커제가 울어버렸어요. 커제가 바둑을 두다가 그러니까요. 예. 두는 내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한 톨의 희망도 가질 수 없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금 우리가 왔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이제 5차 혁명 시대를 또 얘기하는 또 선각자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는 이제 인간만이 그러면 기계를 능가하는 그 독보적인 영역이 뭐냐? 그건 영성이다. 그래서 영성을 개발해야 된다는 어떤 화두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인간이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한번 눌린 다음에.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그 시대를 예비하면서 인간의 영성을 완전히 뚜껑을 여는 이제 표일주를 이제 전수를 하신 거고, 우리는 이제 5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그런 어떤 행보를 하고, 아무도 모르지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거기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성문화라는 것은 한계가 없잖아요.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상대님께서 남 모르는 공부를 하는 네, 그래서 그런 것 지금 같습니다. 이제 바둑 이야기, 체스 이야기에서 이제 수에 대한 어떤 수를 써야지 성공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남보다 뭐 한 수만 높은 공부를 뾰족한 수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근데 어쨌든 체스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우리는 또 이제 뿌리를 밝히는 진리를 닦는 입장에서는 그럼 체스는 기원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고대 인도 6세기 정도, 6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차투랑가라고 하는 인도의 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차투락이라고 하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넷이서 하는 그게 마치 지금 뭐 바둑판을 4명이서 둘러싸고 있는 건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 차투랑가에서 중국 장기, 뭐 한국 장기, 일본 장기 그리고 그게 이제 서쪽으로는 아라비아, 남쪽으로는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그게 이제 스페인까지 건너가고 뭐 이탈리아까지 가서 지금 이제 체스가 된 거고 이제 서양인들이 대세를 볼 때 이제 체스판이다 이렇게 국제 정세를 보게 되는 어떤 기원이 됐습니다. 그 장기가 그 장기 있잖아요. 뭐 저는 그런 부분에 잘 모르지만 장기가 체스에서 유래했다는 것도 전 처음 알았는데요. 근데 그런 체스가 본래 4명이서 하는 이제 것이라면 5 신선이 바둑을 두는 그런 5선이기 바둑과 같은 형태라는 게 더 신기한데요. 그 더욱 심지스러운 거는 상디님께서 그 바둑판이라고 하신 한반도가 그 실제 바둑판과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님 좀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이제 스승님 되시는 안훈산 태상종두사님께서 우리나라를 놓고 이렇게 통찰하신 어떤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인용하는 게 가장 정답일 것 같아서 이렇게 개벽 실제 상황의 341쪽을 펼쳐보면 이제 세계 질서의 대세 5수선위기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안훈산 종두사님께서 이제 태상종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상으로 하늘 땅이 생길 때부터 바둑판이다. 바둑판이라 하는 것은 369멍이다. 우리나라가 본래 8도에 360쭉, 369홀이다. 왜 369홀로 만들었느냐? 1년 360일 기준으로 해서 369홀을 만들어 놓고 한 고홀에서 나는 세금을 가지고 하루씩 나라살림을 했다. 또 바둑판을 보면 가로가 19줄, 세로가 19줄인데 그걸 합하면 38이다. 그래서 38인데 세계 지도에서 위도 38을 찾으면 우리나라 38선이 나온다. 그래서 한반도의 38선은 바로 지구의 38선이다. 상제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38선을 그어 놓으시고 우리나라는 바둑판을 놓고 내신선에 바둑을 두는 것처럼 세상이 둥그러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대세 통찰을 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바둑판의 흑백이 음양을 상징하죠. 우주의 큰 그 태극체로 도는 음양의 그 대립체인데 그 선이 또 38선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상수 철학도 공부하고 우주변을 공부하면 상수로 3과 8은 동방의 목기운, 새롭게 뻗쳐 올라가는 기운이고 또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 뭐 주역의 괴 64괴를 따져볼 때 38번째 괴가 또 화택규라 그래가지고 그 화택규의 어떤 메시지가 뭐냐면 그 갈등이거든. 서로 이렇게 눈을 흘기면서 반목하는 상이기 때문에 그 38 목기운으로도 그렇고 38번째 괴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뭔가 바둑판의 프레임으로 한 판 붙는 거는 필연적인 어떤 암시가 내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에도 굉장히 비밀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수가 진리라고 그렇게 네, 한반도가 바둑판이고 상기님께서 바둑판인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의 질서를 이렇게 돌리셨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울 따름인데요. 태모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전 11편 369장에 보면 두 신선은 바둑 두고 두 신선은 훈수하고 갈 적에는 바둑판과 바둑은 놓고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민족이 다시 바둑판의 주인이 되어서 세계를 이끌어갈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현재 이 국제 질서가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이렇게 질정하신 5선위기의 형국으로 돌아가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육자회담으로까지 이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 상제님께서 이렇게 5 신선이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세계 질서를 둥그러 가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세계 정세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전혀 모르니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사님, 그럼 바둑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바둑이라고 하면은 먼저 이렇게 그 상진님께서 이렇게 짜놓으신 어떤 천지공사의 틀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천지공사를 짜셨는데 그 천지공사에는 이 세상의 어떤 울로,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어떤 국제 정세랄지 그런 틀에서 세운공사를 보셨고, 이제 도운 어떤 종교판이랄지 어떤 도의 맥이 어떻게 건설이 이어져 나가느냐 건설되고 그게 이제 도운공사인데요. 상대님 그 도전 말씀 4편 20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문산에 5선위기가 있나니 바둑은 당효가 창시하여 단주에게 전수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단주의 회원은
오선이기로부터 비롯되나니 천하의 대운이 이로부터 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는 오선이기와 단주에 대해서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단주라는 분이 누구냐? 박물지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라 임금이 바둑을 만들고 이 아들 단주를 가르쳤다. 또는 이제 태평어람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요나라 임금이 아들 단주에게 바둑을 가르쳤고 단주가 이게 바둑을 썩 잘 두었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바둑과 단주의 그 어떤 관계성을 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둑은 요임금이 단주에게 처음 만들어준 것이란 거잖아요. 그럼 단주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 바둑을 두시는 분들도 보면은 단주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바둑을 처음 두시는 분 정도로 인식을 하셔요.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이제 인류 원한의 뿌리 단주라는 책을 보면은 단주에 대해가 어떤 분이신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단주라는 분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한 4,300년 전이죠. 한족이 아니라 이 동이족이었던 그 요임금에게서는 이제 맏아들이었던 단주와 두 딸이 있었습니다. 이 아황과 여영이라는 두 딸이 두었고, 근데 요임금은 이제 98년간 뭐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서경에 의하면 요임금이 연로하에서 천자자리를 이양하려고 대신들에게 이제 후사를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방제라는 신하가 맏아들 단주님을 이렇게 청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임금이 단주는 이제 어떤 이제 정치적인 노선이 달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단주가 말에 어떤 충성과 믿음이 없으면 말다툼을 잘한다라고 해서 그 단주에게 제의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그 순임금에게 제의를 물려주고 또 아하왕과 여영 두 딸을 이렇게 시집까지 보내게 된 상황이 있죠. 아버지인 요임금하고요, 아들인 단주하고요, 어떤 정치 노선이 굉장히 상반되고 달랐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이렇게 이제 물려주잖아요. 아들에게 그렇죠. 물려주잖아요, 제의를요. 근데 그렇게 순임금한테 물려줬으니까 단주의 그 참 마음도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또 이제 영조랑 그 사도세자와 그 구도도 좀 그러니까 연상이 당연히 되고. 제의를 물려받아야 될 그 왕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요순 시대라고 하면은 어떤 태평 천국, 뭐 꿈의 시절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게들 많이 네,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이제 상제님 말씀인데 이 한족과 이 동방족인 동이족과 이 서방족인 화하족이 이렇게 어떤 대립의 각도가 있었거든요. 그 역사를 보려고 하면은 이제 한 400년 전 이전인 4,700년 전인 황제 헌원과 치우천왕의 관계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 동방족인 동이족과 서방족인 화하족의 관계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단주께서는 이런 그 동방족과 화하족을 이렇게 화합을 해서 어떤 대동생계를 건설하려고는 그런 야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임금과의 어떤 정치적 견해, 이제 그게 맞지 않고 대립에 있다 보니까 요임금이 단주를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서 귀양을 보내서 너는 바둑이나 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단주의 원래 이름은 주죠. 주인데 이제 단강 이름은 단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제후국으로 봉해졌다라고 해서 이제 단주라고 이름을 명명을 한 것입니다. 이제 산해경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제 당시 그 남방의 동정호와 팽령호 일대에는 이제 구려의 후예인 또 유묘 혹은 이제 삼묘족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그쪽도 이제 동이족이 세운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치우천왕을 조상님으로 모시는 나라죠. 우리 14대 자오지 천왕을 이렇게 조상으로 모시는 족속이 이제 삼묘족이었는데 단주와는 사이가 아주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요임금이 순에게 이제 제의를 넘겨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삼묘족은 이제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단주와 이렇게 연합으로 해가지고 요에게 반기를 들리죠. 그래서 요는 이제 반기를 들다 보니까 이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남방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단주와 삼묘의 어떤 연합군을 괴멸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삼묘 족장과 단주가 이제 전사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참고로 이제 노자가 태어난 곳이 초나라거든요. 네네. 초나라가 바로 이제 삼묘족이 세운 나라가 바로 초나라. 그렇군요. 그 제의도 물려받지 못하고
또 심지어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 한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이런 그 원한의 시초에 대한 도전에 있는 상징의 말씀도 있죠. 도전 4편, 도전 한번 볼까요? 네, 도전 4편 7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 깊은 단주의 원한이라는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무릇 머리를 들면 조리가 펴짐과 같이 천륜을 해한 기록의 시초이자 원의 역사의 처음인 당뇨의 아들 단주의 깊은 원을 풀면 그 뒤로 수천 년 동안 쌓여 내려온 모든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게 될지라. 대저 당뇨가 단주를 불초히 여겨 두 딸을 우순에게 보내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가 깊은 원을 품은지라. 이제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단주 이전에도 숱한 그 원한이 많았을 텐데 상계님께서는 왜 그 많은 그 원한 중에서도 단주의 원한을 이렇게 원의 역사의 처음이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표현해 보면 마디 뭐 원한의 마디가 고가 풀린다고 했을 때 수많은 얽혀 있는 그물이 있는데 그 별이 하나를 딱 잡으면 나머지 3천 그물이 다 뽑혀 올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렇게 아픈 부위가 있으면 혈자리에 눌러야 그 나머지 부분이 풀리듯이 인간사를 주재하시는 상제님이 보셨을 때 가장 역사적인 원한의 첫머리에 사사로운 원한이 아니라 정말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있었는데 그게 좌절됨으로부터 이제 모든 불행과 상극이 펼쳐졌으니까 거기부터 첫 단추를 바로 잡아야만이 그 응어리를 풀어야만이 역사적인 해원이 될 거라는 어떤 맥락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상제님이 또 그래서 단주에 대한 평가를 또 해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제 인물평을 해주신 게 말씀이 나오는데 도전 4편 30장에 보시면 단주가 밤낮 없이 쉬지 않았다는 것은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며 부지런하였다는 것이요 강마다 배를 띄웠다는 것은 대동세계를 만들자는 것이며 벗들과 떼지어 집안에서 마셨다 함은 사람들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하였단 말이요 세상을 없애려 하였다는 것은 서로 주장하는 도가 같지 아니하였다는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단주의 성정은 정말 진정한 휴머니스트, 그 평화주의자고 서로 맞지 않으니까 이번에 김정은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서로 식사도 같이 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뭔가 소통을 하고 우리가 입구자에 벼화자가 붙어 이게 평화의 화자인 것처럼 같이 이렇게 뭔가 소통하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묘사되는 모습들이 그런 무슨 이벤트를 자꾸 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 되려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건 자기의 정치적 노선하고 다르니까 아무래도 나쁘게 이렇게 묘사를 해야 되니까 언론을 이렇게 조장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주의 그 충심과 일심을 너무나 소상히 아시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신원을 이렇게 복원해 준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복권시켜줘야 된다고 해야 되나? 단주라는 분은 원하는. 이렇게 큰 마음에 큰 대의를 이렇게 품고 있었던 분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한족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한족의 조상이 이제 그 한족인 그 화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부터 약 4,700년 전이죠. 그 배달국 14대 좌우지천왕했던 이 치우천왕 어떤 그 통제권에 있었는데 서방의 이 황제헌원, 이 황제헌원이 바로 이제 그 어떤 천자를 자칭해가지고 이제 치우천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이제 탕록대전이라는 10년의 동안 73번의 전쟁을 펼쳐가지고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치우천왕에 사로잡혀서 이제 신하가 될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치우천왕 이후에 400년이 지난 4,300년 전 지금 400년이 지난 이제 연임금의 시대에 와서도 이 동방족과 이 서방족, 화족의 어떤 갈등이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는 무력으로 맞서려고 했으나 단주는 이 평화주의자로서 그 동방족인 동이족과 화족의 서방족인 화족의 어떤 그 평화로서 대화로서 이렇게 그 어떤 대동세계를 건설을 하고는 야욕이 있었기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연임금과는 무력을 하려는 연임금과는 아주 정치적인 노선이 아주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정치 노선이 완전히 판연이 달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렇죠. 도도히 유전자로 내려오는 건데 그래서 개벽 실제 상황에서 우리 종도사님께서는 이렇게 그 사태를 이렇게 정명을 해주셨습니다. 326쪽에 보면
요순 시대 이후 동북 간방의 조선과 서방 한족의 갈등이 점차로 심화되었다. 그리하여 여름천 말인 오늘날에 이르러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의 강대국들이 서로 이익을 다투는 복잡한 갈등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전 지구촌의 역사 질서가 얽히는 문제로 확대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오선 위기의 마지막 판인 이제 육자회담 구도, 지금 그것도 뿌리는 그 동방족과 서방족의 갈등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 거기부터 이제 첫 단추를 다시 고쳐 하는 것이 솔루션일 수밖에 없네요. 그 중심에 이제 단주가 되신 거죠. 네. 그래서 그 종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결론은 역사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인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은 끊임없이 힘만 생기면 그 어떤 한반도를 차지해요. 천자국이 되려고는 야욕이 끊임없었고, 뭐 시진핑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를 만나서도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의 어떤 단주를 다루고 있는 이 역사의 문제와 결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도권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싸움이죠. 그러니까 천자국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동북아 그 문화와 역사의 주도권 쟁탈전인 거예요. 그죠? 예, 그 아시아 이상주의의 저자인 이용범 박사의 말과 같이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는 경제력, 군사력을 쥐고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역사 권력을 가진 나라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국과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그 주도권을 빼앗기 위한 하나의 쟁탈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상고사를 왜곡하고 문화를 탈취하면서 이제 영토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중국은 만리장성을 고무줄처럼 쫙 이렇게 늘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 북한까지도 우리의 영토였다는 것을 이제 합리화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남북 정상회담이나 또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이 어떤 작금의 상황을 볼 때 중국이 이제 자신의 어떤 패권주의 그렇죠. 상황에서 이렇게 밀려난다라는 네네. 그런 모습이 내비쳐져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역사 전쟁인데 그 과거에 북한 땅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네. 중국에서 바둑수를 그쪽에다 두고 있는 미리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영역에다 수를 두고 포석을 먼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단주가 임금이 되어서 동방족과 그 서방족 즉 화족이 이렇게 통합을 하는데 노력했다면 우리가 수천 년간 이렇게 싸워왔던 우리 지구촌의 이게 전쟁 이런 역사 같은 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북아 역사도 그렇죠. 그 세계의 평화를 이렇게 이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단주의 원한이라는 게 이제 잘못되면 이 단순히 왕위를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 맺힌 원한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런 바른 정치와 교화를 통해서 세계가 하나, 지금 뭐 홍익인간 사상이 될 수도 있는데 세계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 대동세계를 건설할 염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산이 되고 이제 짓밟히다 보니까 어떤 대승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원한이 이 단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결코 개인적인 원한은 아니라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상극의 원한의 시작도 아마 이때부터가 더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실 진짜 가정은 할 수 없지만 그때 그렇게 단주가 제왕이 됐다면 우리가 이런 피해 목욕탕이라고 묘사되는 선천의 그 상극 역사를 안 겪었을 텐데 그런데 그 우주의 섭리가 그렇죠. 선천은 상극이니까 그런 평화주의자가 등장할 수는 없었던 그 시대적으로 배역을 그래서, 얻을 수 나타나도 어떤 그 시대적으로 이렇게 자꾸 더 공격당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의 여러 말씀 중에 가장 선언적으로 각성해야 되는 것이 이제 도전 2편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이를 함에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냐라고 우주의 주제자께서 딱 진단을 내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극 틀로 계속 돌다 보니까 그 안에 원안에 고름이 이렇게 꽉 차서 이제 이거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거고, 그거를 이제 고름은 어차피 짜야지 치료가 되니까 그렇죠. 그걸 터치는 마지막 그 아까 닥터 스트레인지가 말했던 엔드 게임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장님 말씀 들으면 뭐 이제 상극에 관한 뭐 더 자세한 것은 뒤에 가서 또 우리가 이제 또 알아보기로 하겠지만, 어떤 그런 상극의 그 이치 때문에 이렇게 요임금과 단주의 이런 정치 노선도 이런 방향으로 흘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진님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은 이 단주에 의해서 이 동방족과 서방족인 동이족과 화족의 어떤 대통합, 그 원대한 꿈이 좌절되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인류사의 본격적인 전쟁사로 돌입하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상진님께서 이제 도전 4편 3장에 보면은 먼저 단주의 깊은 원한을 풀어주어야 그 뒤로 쌓여 내려온 망고의 원한이 다 매듭풀리듯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단주의 원한을 해소하여야만 지금까지 어떤 선천 뭐 전쟁사를 비롯해서 모든 그 세운에서의 원한들을 풀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실타래가 엉켜 있을 때 그 근본에 그렇죠. 근본에 가서 풀어야 모든 것이 잘 풀어지잖아요. 아마 그런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 단주의 원한이 그야말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역사의 거대한 방향을 튼 상극의 어떤 그런 본격적인 시작을 여는 원의 역사의 시초라는 이제 거잖아요. 왜 상계님께서 단주의 원한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 단주에게 세운을 맡기셨는지 이제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장님, 상계님께서 밝혀주신 단주의 원한이 또 있죠. 그래서 뭐 앞서도 언급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상제님께서는 이제 노예 아들 단주가 불초하였다는 말이 반만년이니까 5,000년 동안 얼마나 긴 역사예요. 억울하잖아. 나 그런 사람 아닌데 계속 살인자가 아닌데 살인자로 살다가 나중에 이렇게 진범이 밝혀져서 이렇게 자기가 그 누명을 벗는 것처럼, 근데 5,000년 동안 아주 무능하고 그런 존재로 이렇게 불초하고. 불초하다는 말을 들었던 그 원한이야말로 망고의 원한 가운데 가장 크다라고 하셔서, 잘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상제님께서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정말 총명하고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부단히 밤낮 없이 일했던 일꾼이다. 그러니까 나라를 이 사람이 대권을 잡았으면은 정말 빨리 됐을 일이 이렇게 5만 년의 세월 동안 피눈물을 흘리게 됐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또 뭘 얘기하냐면 국제 정세를 보는 안목이 너무 탁월했다는 거. 지금 바둑으로 보면 어디에다 뭘 넣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단주는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너무 알고 있었는데 자리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상제님께서 자미원에 봉하게 해서 세운을 네가 통할한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국제 정세의 이면의 천상에서 계신 분이 바로 단주. 주벽이 되시는 거죠. 그분을 배제하고는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소한 사건들의 그 섭리를 간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버이의 덕행이나 사업을 이어받지 못한 자손을 우리가 보통 불초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단주의 고사에 나온 말인가 본데요. 근데 이렇게 단주가 아버지 요임금을 이어서 나라를 계승하지 못하게 된 데는 또 다른 역사 왜곡이 있다고 해요. 그렇죠. 어떤 부분인가요, 교수님? 육아에서는 요순 선양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선양했다. 선양이라는 것은 아들이 아닌 덕 있는 사람에게 왕위를 계승했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정치의 어떤 모델로 삼고 있으나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이것도 하나의 이제 춘추필법에 의한 역사 왜곡인데요. 이것은 이제 태백일사 사망 광경 봉기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당궁 앙금 때는 당뇨와 같은 때인데 요의 덕이 갈수록 쇠하여 연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천황 당군 앙금께서 우순에게 명하여 영토를 나누어 다스리게 하고 군사를 보내 주둔시켰다. 우순과 함께 당뇨를 정벌할 것을 언약하시니 요임금이 힘에 굴복하고 순에게 의탁하여 목숨을 보존하고자 나라를 넘겨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양이라는 것은 요임금이 자신의 어떤 이제 93년 정도 통치를 했잖아요. 뭐 또 단주는 뭐 어디 유배를 보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어떤 자신의 어떤 권력, 힘이 없다 보니까 순임금에게 스스로 이렇게 준 것이지, 뭐 그 육아에서 말한 어떤
덕 있는 사람에게 왕위를 이렇게 물려줬다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왜곡인 거죠. 그래서 이 요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했던 태평 시대로 알고 있지만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에게 제위를 물려주는 과정이 그렇게 평화롭지 그렇죠. 않았다는 부분의 그렇죠. 말씀 같아요. 예. 그러니까 쿠데타로 뺏고서는 자기가 이제 순수하게 받은 것처럼 모양새를 한 거고 그러게요. 또 사실 지금 우리가 뭐 동이, 서육, 남만, 뭐 북적이라고 자기들은 중화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라는 인식도 요순 시대 때 세팅된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로를 동정한 걸 보지 않고 이렇게 깔보고 굉장히 이렇게 차별하는 어떤 세팅인데, 근데 학자들은 그 진실을 추구하고 사필 규정이라서 그 순자라든지 한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거를 자기들의 저서에 써놨어요. 그래서 보면 순자는 발을정자 정론편에서 요순 서양서는 새 속에서 만든 말이라고 이렇게 탁 그 진실을 폭로하고, 그 법가의 한비자도 그거는 신하가 군주를 시해한 거다. 그렇게까지 딱 팩트를 남겨놓은 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애써 모른 척하고 그 요순 시대를 계속 태평성대로 착각하게끔, 마치 뭐 북한 정권에서 자기들 막 이렇게 최면 걸듯이 그렇게 도도하게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그 공자가 쓴 춘추의 그 필법의 하나인 거죠. 위국이치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요순 선양이라는 것은 이 서방 화족 그 조상이 된 이 한족이 어떤 무력하게 어떤 왕위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한 미화시키기 그렇죠.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네. 미화시키는 어떤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가 쿠데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평화적으로 이렇게 선양 덕 있는 사람에게 전해준 것처럼 이렇게 미화시킨 거예요. 뭐 인간들은 속여도 우리 상제님은 속일 수 없고 인간으로 상제님은 딱 잘라서 그건 거짓말이다 하시고 그 9년 홍수라고 하는 사건도 요순 시대의 그 악정에 의한 창생들의 피눈물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정확하게 바로잡아 주셨거든요. 상진님께서 안 오셨으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영원히 모르고 있었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시반본의 도로서 역사를 바로 잡는 것도 우리의 그렇죠.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 동방적인 동이족과 서방적인 그 한족이 이제 그 서로 갈등하면서 막 이렇게 절체절명의 시기일 때 결국은 동서방족이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단주에게도 이렇게 원한을 갖게 되는 이제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임금도 순에게 이제 그 제위를 찬탈당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또 다른 원한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여자의 원한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순임금에게 시집갔던 그 요임금의 두 딸 아황과 여영 있죠. 예, 그 두 딸이 소산강에서 이제 빠져 투신해서 자결하는 사건이 있죠. 네, 거기에 그래서-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순의 이제 남행을 좀 따라갔던 두 왕비가 이제 어떤 비보를 전해 듣고 이제 비탄에 빠져가지고 그 소수와 상수의 물고기가 소산강으로 흐르는데 거기에 이제 몸을 던져버리죠. 피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한 많은 생애를 이제 마감을 하게 돼요. 그 집안의 사연은 참 슬퍼요, 사실. 근데 이때 흘린 피눈물이 그 대나무에 아로새겨져가지고 그거는 수천 년 전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지역의 그 대나무에는 그 보랏빛 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상반죽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 식물의 그 색깔까지도 이렇게 좌우할 정도로 원하는 이렇게 파급력이 있다는 거. 그 원한의 그 표시가 네.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단주의 원한이 인류 어떤 원한의 뿌리다라고 하신 상진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단주도 이렇게 뭐 죽일 놈, 저 나쁜 놈, 불초의 자식, 그렇게 그 원한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원한의 역사가 그렇게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 천륜파계에 대한 말씀도 또 있죠, 소장님. 그래서 참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그 순임금이 요임금한테 이렇게 그 왕위를 뺏고 나서 그러면 부자지간은 천륜인데 네. 그 두 부자가 아예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못 만나게끔 네. 만드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가장 엄중하게 벌하시는 큰 죄가 천륜파계의 죄인데 그걸 자행한 또 인물이 또 순임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단주는 제위를 얻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그 중국의 답사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초라하게, 그렇죠. 예. 단주를 모르니까 그냥 사당이 아주 그냥 그런 위대한 인물을 기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제 상제님께서는 공사에 쓰셔가지고 앞으로 이 단주의 말을 거역하고서는 세운에서 뭐 입김을 쓸 수 없다고 정도까지 이렇게
규정을 해주셨던 거 있고요. 네, 지금까지 상디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단주에 대한 원대한 꿈과 그에 관한 역사적 사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왜 우주의 여름철 말, 즉 늦여름철을 맞은 이때에 단주를 회원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정님, 우주일령과 상극의 원한이라든지 우리가 회원 요즘 많이 또 쓰고 있어요. 새삼스럽게. 그런 거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시죠. 사실 그러니까 선천은 기울어진 지축으로 타원 궤도로 이렇게 운행되는 우주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양이음이라 그래서 양기운이 더 득세하고 음기운이 눌리는, 그래서 그 여파로 양기운인 남자가 더 존귀하고 여자가 더 억눌리는 어금존양, 그래서 남존여비 문화권으로 흘러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른 정의가 우선시되기보다는 힘있고, 그러면 이제 힘으로 누른 다음에 역사는 결국 강한 자들의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정의로웠던 사람들이 다 역적이 돼버리고, 그 와중에서 삼극지수 속에 억눌린 사람들의 응어리가 그게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남고 쌓이고 쌓여서 정말 터지기 직전까지, 그게 이제 선천 5만 년 동안 쌓였으니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게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살기로 작용하니까, 그것을 풀어주지 않고는 세상을 이렇게 지축을 세워도 그 원한의 응어리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상제님께서 인류 구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말씀하신 게 구원의 요체는 해원이다. 그래서 그 원자라고 하는 게 토끼가 이렇게 덫에 딱 케이지에 딱 붙잡혀 버려가지고 너무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한이고, 그 한이라고 하는 건 좀 더 역사적으로 보편타당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에 이렇게 그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풀어주는 거대한 작업을 선행하지 않고는 후천이 오고 성경이 와도 재앙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얽혀있는 것들을 푸는 작업이 필요하고, 상제님의 그래서 천지공사의 요체는 해원공사다. 그 신명들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억울했던 것을 달래주는 거를 이 땅에 와서서 하고 가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지공사를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신명해용공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원한의 발생의 궁극적인 그 원인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축의 경사로 인한 삼양 이음 운동에 의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도전 4편 16장을 보시면은,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쳐나매 살기가 터져나와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나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한이 생겨나는 근본 원인은 바로 선천우주의 상극 질서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하면 좀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들어가서 진리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원한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왜 이 원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거를 또 풀어야 되는지도 이제 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이러한 원한이 천지에 가득 차서 병으로 화하여야 된다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종도사님께서는 마음이 아프고 병들어 원한을 품게 되면 영혼도 따라서 병이 들고 생명은 원한에 살기로 검붉게 채색되어 간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열등감이 잠재의식에 깊이 뿌리 박힘으로써 호환이 되어서 외롭게 떠드는 원혼이 된다는 것인데요. 가슴속 깊이 맺힌 원한이 한 인간으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또 잃게 하죠. 또 죽음에 도달하기도 하는데요. 신도 세계에 태어난 신명의 그 원한은 다시 현실 세계에 그대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이런 사건 사고를 보면 이 말씀과도 우리가 접목을 시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 속에 한많은 사연들을 접하다 보면 참 씁쓸한데, 그래서 회제부르라는 단어가 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불의와 불합리를 이렇게 개혁하려고, 혁신해 보려고 과감하게 나섰던 사람들이 재능은 출중했으나 때가 불미해서 결국 오히려 이렇게 안 좋게 끝나고, 그 사람들이 또 새로운 원한의 또 응어리를 그렇죠. 만들었던. 그래서 우리가 또 조광조 하면 그 당시에 이제 도학 정치, 아까 말씀드렸던 유교는 정말 예를 중시하고 이치대로 인간 역사를 끌어가려고 하는 이상은 좋은데 허례허식에 빠지고 여자를 이렇게 억눌렀는데, 네. 도학에 맞춰서 정치를 해보려고 했으나 남곤이라든지 심정이라든지 훈구파들이, 이제 기득권들이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또 제거가 돼버리는 사건. 그리고 아주 가까운 예로 이제
우리가 동북아의 근대를 얘기할 때 우리 동학을 얘기하고 동학이 이제 혁명으로까지 이제 화했을 때 그 핍박받는 민초들을 이렇게 결집해가지고 한 목소리를 냈던 그 전봉준 장군도 그렇게 세금, 그 부당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혁신하려고 나섰다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던. 네. 그러니까 뭔가 바로 잡으려고 나섰던 사람들은 선천에서는 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원한만. 네, 원한을 보태고 끝나버렸던 그렇죠. 세월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 지금도 그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저도 얼마 전에 그 강원도 영호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이제 장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장릉이 누구 능이 단종의 그렇죠. 무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이신 문종이 승하를 하고 11살 때부터 이제 단종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한 3년 2개월 정도 왕위를 이제 계승해서 하다가 먼 사람도 아닌 자기의 숙부 수양대군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되고 거기서 뭐 노상군이니 강등 이제 노상군으로 강봉이 되죠. 근데 거기 가서도 이제 영월로 가서 또 서인까지 또 강등이 되고 결국은 이제 목 졸라서 죽음을 당하는데 그러한 이 단종의 그 16세에 이제 그런 짧은 생을 마치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숙부에게서부터 핍박을 받았고 그렇게 죽음까지 이르게 된 그 한도 참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고 무수히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소우사님 말씀처럼 단종의 그런 원한이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이 컸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단종의 어머니가 이제 그 사도세 수양대군의 꿈에 나타나서 어찌하여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는 나의 아들에게 그렇게 모질게 하느냐고 침을 뱉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온몸에 두드러기가 돼서 수양대군이 결국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원한이 사람에게 가면 굉장히 이게 상처가 되고 정말 크게 우리가 보면 현실에서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런 사건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원한을 풀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언어적으로는 회원이라고 하잖아요. 부사님 그 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앞서도 이제 언급이 됐었지만 사실 병원에서 목격하는 경험 중에는 이제 큰 재난을 겪고 나서 그 PTSD라 그래가지고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가 있어요. 그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뭐 이렇게 나쁜 짓을 당해가지고 여자가 이렇게 상처를 입은 경우는 이제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소통 보고도 놀란다고 그게 자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자꾸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과거에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상제님 진리를 통해서 과거를 진실을 밝히고 뿌리를 뽑는 것도 그러니까 고름이 꽉 찬 거를 뭔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다시 또 새로운 염증을 만드니까 아예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차원이 후련한 회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말의 앙금도 없이 모든 거를 풀어 헤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제님이 공사를 보고 나서의 삶은 좀 자유분방하고 좀 뭔가 다 흐트러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끔 해놓으셨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칠거지약이다 무슨 제약이다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전종 만들어서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도 이슬람 여성들은 얼굴 가려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걸로부터 완전 해방.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 과정에서 그동안 트라우마를 갖고 있던 걸 다 풀고 나서야 이제 모든 제도나 모든 환경이 완성된 세상에서 정말 바람직하게 법도대로 돌아가게끔 하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상처를 완벽하게 이제 아물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토닥토닥 배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제 그 천지공사 그 중에서 이제 세운공사의 그 주벽으로 주신으로 이렇게 내세운 분이 바로 단주라는 분인 것이죠. 그 회원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중심 인물로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주의 원한 문제가 이 개벽의 땅, 이 한반도의 간도수와 이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족, 동이족과 서방족인 화족의 어떤 그 대동단결을 해서 대동세계를 만들려고 했던 그 꿈을 이제 지금의 이 시간대 4,300년이 지난 이 시간대에 상제님의 천지공사로서 회원의 고를 하나하나 이제 풀어나가게 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주가 명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단주 수명이라는 문구를 어디다가 쓰셨습니까? 약장에 약장에 이제 선천의 그런 상극의 원한을 치유하는 그
하나님의 약장의 중심에 그걸 쓴 것이 거기서부터 모든 게 풀려나가는 그러니까 그게 상제님의 그 의원으로서의 가장 첫 행보고 그게 궁극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어제 산책을 하다가 교회 밖에 이렇게 메시지 성경 말씀이겠죠. 그래서 뭐라고 써 있었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난 그 말씀이 근데 너무 와닿았는데 근데 공자께서 우리 육아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성언 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부서지지 않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가 감방인데 그 감방의 이 오선위기 이 공사 이 바둑판 도수 그걸 맡은 단주로부터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단주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을 하고 지금 그걸로 돌아가고 있는 바둑판의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 국제 정세를 각성을 하고 우리가 또 널리 이렇게 알리는 게 절실하다 이 시대에. 저는 이제 그 포도님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의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국통맥 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우리 인류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 원한 미치고 전쟁 역사에서 원한 미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역사의 일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상주님의 그 뜻대로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회원하고 풀어주시고 하는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하는 한 부분 참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 5편 5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 사람의 원한이 능히 천지균을 막는다라는 상제님 말씀처럼 그 원한의 뿌리였던 이 단주를 이렇게 천지공사의 그 주벽이 되는 주신으로 이렇게 내세우시면서 세운공사를 이렇게 잡아 돌리게 하신 상제님의 의도가 여기에 깃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후천 조화성경으로 나아가는 건설하는 그런 바탕이 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원을 통해서만 이 선천 5만 년의 해원을 통해서만 후천 조화성경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핵 위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벌어지고 있는 육자회담 그리고 상진인 천지공사를 통해 육자회담의 원형인 오선위기 도서와 그 주인공인 단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단주가 이루고자 했던 인류 통합의 원대한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벽의 땅 한반도와 주변 강대국이 다섯 신선이 되어 새 역사의 바둑을 두는 오선위기 세계 질서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상기님 천지공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